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결혼 10년 차 유부녀입니다.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인지 설명하자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라지만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아주 어릴 때 버려져서 저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나이는 보육원 원장님이 대량 유추하신 거고 이름도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보육원도 그나마 성당에서 운영하거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은 규모도 크고 지원도 많이 받는다지만 제가 있었던 보육원은 서울에 있는 민간 시설이라 공간도 좁고 지원도 협소했어요. 19살 때까지 작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평범한 친구들과는 많은 면이 달랐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보육원에 오다 보니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옷이나 생필품은 대부분 기부받은 물건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딱 맞는 옷을 입기란 쉽지 않았죠. 저보다 위에 학년 언니가 입은 옷을 기다렸다가 물려받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방이나 화장실도 협소해서 매일매일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지나가다가 예쁜 옷을 봐도 갖고 싶지 않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쁜 옷이 생기거나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오늘은 웬일로 운이 좋구나 하고 말았어요. 뭔가 좋은 게 생겨도 온전히 제 것이 아니니 크게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꿈도 없었어요. 그런 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나 꾸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많은 것이 달라지더군요. 제가 가지지 못했어도 자식에게만은 뭐든지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준 존재였죠. 제 인생은 딸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딸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뭐든지 다 참고 살았어요. 제가 화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걸 일찍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딸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딸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딸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누가 계집애 아니랄까봐 잔소리 몇 마디 했다고 눈물부터 빼는 거 봐라. 그만 울고 가서 설거지 마저 안 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지한테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씨구? 이게 어디서 약을 잘못 처먹었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원래 딸려는 어미 팔자 담는 거야. 너도 나가서 설거지하고 다니면서 네 딸은 왜 지키지 말래? 민지, 설거지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 어머니,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앞으로도 며느리랑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밥 얻어 드시고 싶으시면 제 딸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밖에서 욕을 섞어 제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못난 고아년 불쌍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것 좀 봐라.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산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칙소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딸을 낳고 변했어요. 제가 평생 무시당하고 서름받으니 제 딸에게도 그래도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저도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에서 소개해준 회사에 취직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많이 따서 금방 회사에 적응하고 잘 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사 생활은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이긴 해도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자격증도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많았어요. 같이 일하는 대졸 사원들보다도 일은 제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달랐어요. 월급이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고졸 사원이라는 이유로 허드렛 일까지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커피를 탄다거나 사무실 청소 같은 것까지도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밉보여서 잘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가 급했으니까요. 회사에서 잘리면 재워줄 부모도 없는데 회사라도 열심히 다녀야 했죠. 그런데 3년 정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만둔 것도 사연이 있어요. 회사 사장이 회식 때마다 저만 따로 이 차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자꾸 둘이서만 노래방에 가자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얼른 들어가시라고 택시를 잡아드리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휴, 부모도 없는 게 불쌍해서 좀 잘해주려고 했더니만 더럽게 튕기네. 그날 저는 너무 놀라서 도망치듯 집에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야 같은 반 애들에게 부모 없다고 보육원에 산다고 놀림을 받은 적이야 있었지만 어른이 돼서 어른에게 고아라고 무시를 당하는 거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장이라는 인간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아예 그날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귀찮게 했어요. 결국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생각으로요. 그때도 생각해보면 사장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만만해서 그랬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여자 직원이 저 말고도 4~5명이 더 있었는데도 항상 저에게만 그랬거든요. 저도 항상 한 푼이 아까우니 참고 다녀보려고 했었는데 더는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어딜 가든 여기보다는 낫겠지 싶어서요. 여기저기 면접을 보며 전전하다 들어간 곳이 대학로 근처의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사실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대학에 대한 로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로 근처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냥 또래 대학생들은 보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식당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주방 보조를 뽑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동생들에게 이것저것 간식을 많이 만들어줘봐서 음식을 잘해요.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뭘 먹고 사나 막막했었는데 꼭 답답한 사무실에 갇혀서 하는 일만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제 가게를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게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화덕 피자나 스파게티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였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어 보긴 했어도 이탈리안 음식은 아예 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가득했어요. 가게에 취직하고 6개월을 매일 설거지랑 주방 청소만 했어요. 프라이팬 한번 만지려고 했다가 주방 선배들한테 아주 혼쭐이 났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남편은 주방장이었는데 유럽 어디까지 가서 음식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보니 처음엔 이성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아예 관심도 없고 매일 혼내기만 해서 저는 항상 남편이 무서웠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함께 일하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져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가게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주방에서 이제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정도로 성장했고요. 남편은 같이 식당을 운영해보자고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저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드디어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사나보다 했어요. 가정도 꾸리고 남편과 가게도 잘 운영하면서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살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제 꿈은 얼마 되지 않아 와장창 깨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요. 바로 저의 시어머니십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저는 만화 속에나 나오는 사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인상이 너무 차갑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외모뿐이 아니라 성격도 정말 사감 선생님 같았어요. 저를 보고도 전혀 반가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아서 떨어져 주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남편에게 제가 고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고아의 고졸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만하시라고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본인 하실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도대체 뭘 보고 아가씨한테 끌렸는지는 몰라도 난 고아의 고졸 며느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귀한 아들, 당연히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바라셨겠죠. 제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많이 부족하게 보여도 저 진수 씨 많이 좋아하고 어머님도 잘 모시면서 살 수 있어요. 한번 믿어봐 주세요. 대놓고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일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혼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고아라는 게 제 잘못도 아닌데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낙인이라도 찍힌 것처럼 구시니 속상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남편은 제가 나이도 어린데 나이 많은 남자 만나 일찍 결혼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을 항상 미안했거든요. 사실 따지고 들자면 남편도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의 남편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5년 넘게 사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대학 때 워킹홀리데이로 넘어가서 고시원 같은 데 살면서 하루 종일 접시 닦으며 일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요. 반대 속에서도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이 밀어붙였어요. 저와 결혼 못하면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해서 완벽한 부부가 됐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시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됐는데도 저를 무시했어요. 거기다가 마치 집안에 부리는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아직도 자고 있니? 빨리 일어나서 시어머니랑 시동생 밥 차려야지. 이래서 부모 없는 티가 나는 거야.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마감까지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12시가 넘었어요. 집안일하고 잠들면 항상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새벽 5시, 6시면 일어나셔서 저더러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안 일어나면 모진 소리를 마구 퍼부어댔어요. 오늘 우리 아들 연수원 들어가는 거 알지? 양복이랑 셔츠 미리 다 다려서 준비해놔. 짐도 미리 다 싸두고. 엄마, 그걸 형수가 왜 해요? 형수, 놔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힘든 시험 합격해서 이제 연수원 들어가는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색이야. 암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의 구박도 매일 듣다 보니 어느새 적응되긴 하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시동생과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시동생이 7번 만에 사법고시에 붙어서 검사가 됐어요. 시동생은 시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남이라고 남편을 무지하게 챙기셨었는데 시동생이 검사가 된 이후에는 남편도 찬밥이 됐죠. 시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는 부잣집 사이가 됐거든요. 동선의 친정이 대대로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깊어서 엔터 사업이랑 미술, 공연 관련 사업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직접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동생 결혼할 때도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결혼하면 시동생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시동생이 검사이기는 해도 이제 몇 년 안 된 신입 검사다 보니 모은 돈이라고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결혼하게 돼서 결혼 준비는 거의 다 동서가 있습니다. 신혼집도 동서가 살던 한남동의 주택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 때부터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잣집 같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았더라고요. 워낙 미술 쪽에 조예가 깊어서 좋아하는 그림이나 전시물들을 소장하고 싶어서 큰 집을 구매했대요. 시어머니는 그 집에 가보자마자 반해서 시동생과 동생에게 같이 살고 싶다는 티를 무지 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렇게 큰 집을 바쁜 둘이서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 방도 많던데 이참에 엄마가 들어가서 살림도 도와주고 나중에 애 낳으면 애도 키워줄까?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갑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욕까지 하시면서 부잣집 동서 앞에서는 아주 천사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은 감사한데 집안에 미술품이 많다 보니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도와주세요. 집안일도 친정에 계신 이모님이 일주일에 몇 번 와서 도와주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워낙 예민해서 친정 부모님하고도 같이 못 살고 나와 사는데 시어머님하고는 불편해서 절대 같이 못 살죠. 동서 말은 듣기만 해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역시나 돈이 사람을 만드나 봅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돈이 많아도 시어머니인데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멋있으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저도 능력 있는 부모가 있었으면 저렇게 컸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잘 설명했는데도 포기가 잘 안 되나 봐요. 결혼식 이후 툭 하면 동서네 집에 갔습니다. 이유는 많았죠.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탁 트인 동서네 정원에서 바비큐가 먹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했는지 시동생을 시켜 시어머니를 못 오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수아는 집에 아끼는 미술품이 많아서 아무나 집에 들락거리는 거 싫어한다니까. 제발 오실 때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아, 그리고 저희 없을 때 오지 마시고요. 아이고, 상전났네, 상전났어. 며느리라는 게 돈 좀 있다고 건방지게. 아, 내 아들도 검사다 이거야. 그깟집 하나 가지고 유세는?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시면서 혼자 매일 동서 욕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동서 욕이 뚝 끊겼더군요. 알고 보니 얼마 전부터 시동생이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더라고요. 동서가 보내드리라고 했대요.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동선에 가지도 못하고 얌전히 생활비를 받아 쓰셨습니다. 역시 돈 앞에는 장사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풀이를 저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구박하는 수위가 더 심해졌어요. 전에는 남편 눈치라도 보셨는데 언제부턴가는 남편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막 대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워낙 서툰 게 많으니 배우려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겼어요. 하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일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카운터를 고정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방에 본인이 있는데 저까지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고요. 듣고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 평소에는 거의 제가 카운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번 가게에 오셨다가 제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카운터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난리를 치셨어요. 저 무식한 애를 가게 카운터에 앉혀놓으면 어떡해? 지가 대단한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장인 제 아내면 사모님이 맞죠? 그리고 가게 일은 제 소관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매일 가게에 나가 있으니 집에서 혼자 살림하느라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건 뭐 말이 좋아 너희들이 나 모시고 사는 거지. 정작 이건 내가 너희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니? 어머니, 죄송해요. 가게가 늦게 끝나다 보니 제가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네요. 앞으로는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됐다. 너 일한다고 생색내는 꼴 못 보겠어. 차라리 내가 가게에 나갈 테니까 네가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해.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저처럼 무식한 애가 가게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면서 본인이 카운터에 나가 아들을 돕겠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야, 제가 뭐래도 미워서 그러시는 거니 막상 가게에 나가서 일해보시면 힘들어서 다시 저에게 나가라고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몇 년 더 가게 일에 집중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모든 일이 생각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임신은 제가 했는데 생색은 시어머니가 내시더군요. 이거 봐라. 매일 집에서 퍼즐로 노니까 알아서 애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애도 하나 못 낳길래 어디가 고장났나 했더니만 그나마 쓸 데가 있기는 있네. 임신한 며느리더러 한다는 소리가 그나마 쓸 데가 있답니다. 기분이 상해도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말할 힘도 없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침을 차려야 해서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입덧이 심할 때는 밤새도록 먹은 거 없이 토하다 보면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날 때가 허다했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남편은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아침 준비하지 말고 더 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랑 새벽 시장 가면서 알아서 사 먹겠다고요. 저도 웬만하면 제가 차리겠다고 했을 텐데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라 당분간만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토해서 배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저는 남편 말대로 며칠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침은 나가서 먹자는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면 뭐해? 하나같이 다들 상전뿐인데. 임신하면 입덧하는 게 당연하지.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이게 무슨 유세야?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쫄쫄 굶겨서 내보낼 생각이야?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자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 귀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허리에 척 올리고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네가 임신 좀 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래봤자 너는 내 며느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내 며느리라고. 남편한테 살랑살랑 여우짓해서 우리 아들 호구 잡고 퍼질러서 놀고 먹고 싶나 본데 어림도 없어. 앞으로는 아침상뿐이 아니라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해라. 식당 바빠서 점심 차려 먹을 시간 없으니까. 엄마,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이 사람이 점심 도시락을 왜 써? 밤새도록 입덧해서 잠도 한숨 못 자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만 나가요. 누구는 애 안 낳아봤어? 나도 너랑 네 동생 임신했을 때 낳을 때까지 입덧하느라 죽을 뻔한 사람이야. 밤새도록 토하느라 못 자면 낮에 자면 되지. 집에서 노는 게 뭐가 바쁘다고. 오늘부터 당장 점심 도시락까지 싸. 알겠어? 시어머니는 해도 해도 너무하셨어요. 어떨 때 보면 그냥 저라는 존재가 그냥 싫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모질게 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남편 가게 요즘 파리만 날려서 손님도 없고 매출도 반토막이야. 애 낳아서 키우려면 그런 돈이라도 아껴 써야지.
이게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이 제가 걱정할까봐 이야기 안 했는데 당시에 가게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코로나다 뭐다 대학로에 공연도 거의 없고 식당에 오는 사람도 줄어서 식당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남편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집안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는 게 예뻐 보일 리 없죠. 저도 저에게 매일 모질만만 하는 시어머니 생각하면 해주고 싶지 않지만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아침상도 열심히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도 쌌어요. 사실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이런저런 레시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예쁘게 차려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한두 번 인터넷에서 보고 도시락을 예쁘게 싸서 줬더니 남편 반응이 좋더군요. 저더러 음식 솜씨도 음식 솜씨지만 손재주가 좋다고 나중에 이런 장사를 해봐도 좋겠다고 해줬어요. 남편이 인정해주니 저는 더 재미있어서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재밌고 결과도 마음에 들게 나오니 컨디션도 점차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웬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시동생에게 들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계속 일이 바빠 축하한다고 연락도 못했다고요. 동서가 시간이 잠깐 생겼다면서 저에겐 맛있는 점심을 사줄 테니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서 비싼 밥 먹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도시락을 싸면서 항상 제 것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많았거든요. 동서도 바빠서 집밥 해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 제가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못 이기는 척 집에 왔어요.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달랐어요. 워낙 시어머니가 동서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기도 해서 저는 부잣집 공주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제가 한 밥을 먹고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몇 번 반찬을 해다 줬는데 동서가 안 먹는다고 그냥 돌려보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동서야 좋은 것도 많이 먹어보고 비싼 음식도 많이 먹어봤을 테니 제가 한 밥이 성에 찰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단둘이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반찬 가기라 하면 매일 사 먹고 싶을 정도라고요. 어머, 동서, 사 먹기는 반찬을 왜 사서 먹어? 내가 해다 주면 되지? 저는 동서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같이 뻔뻔한 분도 동선에 갈 때마다 쫓겨나듯이 오는데 저를 받아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소박하고 성격이 좋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을 동서가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아서 제가 아예 한 번씩 해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거절하면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약간 고민하더라고요. 형님, 그러면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반찬 가져다 주실래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제 입맛에 너무 딱 맞아서요. 제가 반찬값 드릴게요. 아휴, 식구들끼리 무슨 반찬값을 받아. 안 그래도 이제 슬슬 배 나오기 시작해서 좀 움직여야겠다 했는데 동선에 반찬 가져다 주면서 운동해야겠다. 그럼 저 쉬는 날 오세요. 저랑 같이 차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해요. 저 다니는 요가반에 임산부 요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동서와 저는 말이 척척 잘 통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그냥 해다 주겠다고 했더니 동서가 제 임산부 요가를 신청해 주겠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자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동서도 저와 같이 있는 게 즐거웠는지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도 잘 됐다고 좋아했어요. 동서랑 시어머니 사이가 대면대면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저하고라도 가깝게 지낸다니 다행이라고요. 남편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편한 대로 하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 부쩍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 웬만한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해졌죠. 동서네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큰 집도 처음 들어와 보지만 집안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는지 제가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동서는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디저트를 준비해줬어요. 아기 옷이나 물품도 자주 선물해주고요. 제가 만들어간 반찬이 별것도 아닌데 저에게 잘해주니 저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동서랑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저에 대한 편견이 없이 대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제가 고졸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한 번은 아는 티를 안 내요. 집에 놀러 갈 때도 동서는 항상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림이나 작품을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미술관 같은 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동서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전시회 티켓을 구해 같이 가자고 해줬습니다. 제가 음식 만드는 솜씨를 보면 분명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보면 좋아할 거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평화가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저와 동서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유치하게 셈을 내셨어요. 동서가 제 요가 비용을 내줬다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 식당에서 부려먹으면서 너만 좋은 데 가서 운동하니까 좋디? 이 시어머니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나? 동서가 제가 반찬 해주는 게 미안했는지 보답으로 해준 거예요. 어머님도 하고 싶으시면 같이 해드릴까요? 됐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이래서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니까. 다른 집은 딸들이 알아서 수영도 신청해주고 에어로빅도 해주고 한다던데. 으이그. 힘들게 아들 둘 낳아서 키워봐야 뭐야. 아들들은 애미 등골만 빼먹기 바쁘다니까. 시어머니의 등살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동선에 가는 것도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싸는데도 옆에 와서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주는 돈을 먹는데 펑펑 쓴다고 하시지를 않나. 저한테 동서한테 잘 말해서 남편 식당에 투자를 좀 하라고 말해보라고 하기까지 하셨어요.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수로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장사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큰 가게로 이사를 가던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라도 새로 하든지 해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때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동서에게 부탁하라고 성화했습니다. 저에게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요. 저는 아무리 남편 가게가 힘들어도 그런 소리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호구도 아니고 굳이 해줄 리도 없고요. 으이그 답답이. 저건 도대체 쓸데가 없는 물건이라니까. 둘째 걔는 도대체 저런 애가 해주는 반찬이 뭐가 좋다고 음식을 넙죽 받아먹는데 내가 해다 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와 동서 사이를 질투했어요. 동서를 만날 때마다 그러시니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일부러 시어머니를 빼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동서랑 둘이 만나는 게 저도 편하다 보니 선뜻 시어머니에게 같이 가자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랑 동서랑 셋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제 앞에서는 동서가 돈 좀 있다고 뻐기고 건방지다고 매일 욕하시면서도 동서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하셨어요. 어느 때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서가 집에 아이를 보러 왔어요. 제가 딸을 낳았다는 말에 동서가 더 신이 나서 아기 옷이며 장난감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몽땅 분홍색의 공주님들 장난감이었죠. 제가 너무 예뻐서 아기한테 보여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 있던 장난감을 휙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첫째부터 재수없게 딸 낳은 것도 부족해서 둘째도 딸 낳으려고 작정했니?
옛말에 첫째가 딸이면 무조건 선머스처럼 키워야 동생은 남동생 보는 거라고 했어. 이 분홍색 내복 가서 색 다 바꿔와. 시어머니들은 도대체 저런 미신을 어디서 듣고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둘째 낳을 생각은 조금 더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둘째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성화였죠.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시어머니 말을 들었나 봐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다가온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낳아서 잘만 키우면 되지. 형님, 절대 내복색 바꾸지 마세요. 아기 때는 핑크를 입어줘야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안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괜히 오해했나 보네. 나 며느리들한테 아들하는 고지식한 사람 아니야. 그냥 첫째가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는 거지. 원래도 시어머니가 동서 앞에서 눈치 보는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난리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결국은 딸을 낳았는데도 저 때문에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대놓고 구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서 말에는 깨갱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다가도 은근 통쾌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누군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남편 가게가 결국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상해요. 사실 그때가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저대로 아기 키우랴 시어머니 시중들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서로 힘들다 보니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다 동서 덕분이에요. 동서가 친정 부모님께 저희 부부 상황을 이야기해줘서 사돈댁 건물에 제 가게 자리를 내어주셨거든요. 형님, 지금 당장은 자리가 작은 곳밖에 없어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넓은 가게 나오면 바로 옮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 도시락 가게 해보라고 권해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보증금도 없이 가게 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동서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가게만 운영하다가 결국 남의 식당 밑에 들어가 다시 주방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라도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동서가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남편 가게 망하고 힘들 때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은근히 부탁했어요. 친정 부모님 건물에 남편이 새로 가게 내게 해줄 수 없냐고요. 그때 동서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제 도시락 가게 이야기 해준 거예요. 요즘같이 불경기 때 큰 식당보다 작은 도시락 가게나 반찬 가게가 더 잘 되지 않겠냐고요. 부모님 건물에는 이미 큰 식당들이 다 자리 잡은 지 오래됐어요. 제 생각이지만 형님이 만든 반찬이나 도시락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던데 아주버님 말고 형님이 장사해보는 게 어때요? 그 정도면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서 말에 저와 남편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한번 실패를 겪은 후로 새로 가게를 내는 건 아무래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뭐? 제가 뭘 한다고 무슨 가게를 해? 아니 그것보다 제가 나가면 애는 누가 키우니?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시려다가 동서 표정을 보고 당황해서 말을 버벅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제나 얘로 부를 때마다 동서 미간이 구겨졌거든요. 민지야, 이제 돌도 지났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되죠?
거기다가 어머님이 집에 계신데 뭔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육아 좀 도와주시면 되죠.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가 없었습니다. 평소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잠깐 딸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제 애를 본인이 왜 봐주냐고요. 본인은 절대 손주 손녀 키워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를 항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는 동서가 하는 말이니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실까 했는데 애는 정말 봐주기 싫으신가 봐요. 웬일로 동서에게까지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내가 왜 애를 보니? 둘째, 너 가게 해주기 싫으면 말하라. 제 주제에 가게는 무슨.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더 하려는 걸 제가 그만하라고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저는 잘 아니까요. 거기서 더 말해봐야 괜히 저에게 불똥이 튈 것 같아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서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저는 바로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게 오픈 준비뿐만이 아니라 동서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 동네를 훤히 잘 알다 보니 메뉴 선정이나 인테리어도 도와줬어요. 워낙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손만 대도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동서 말대로 제 반찬이랑 솜씨가 쓸만하긴 한지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동서 말이 맞았어요. 워낙 학원가가 많은 동네라 엄마들이 반찬이나 도시락 주문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딱 그렇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에서까지 제 도시락을 주문하러 왔어요. 배달도 제법 나갔고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가게를 낸 지 3, 4년이 지나니 남편이 버는 돈보다 제 가게 매출이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일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니 모든 일이 다 즐겁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시어머니의 심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전에야 제가 고아의 고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워낙 못마땅해 하셨으니 그게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없이 부족하니 시댁 식구들을 더 잘 챙기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름 있었죠. 하지만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는 바보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굴면 제 딸아이도 바보 취급을 받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우면 미울수록 제 딸아이에게 화풀이 있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버릇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청소며 설거지를 자꾸만 시켰습니다. 제가 몇 번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키셔서 저와 몇 번 언성을 높이고 싸운 적이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손주년 보면서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을 하니? 며느리인 네가 집안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만 도니까 네 딸년이라도 이 할머니를 보살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밖에 나가서 노느라고 집안을 내팽개쳤어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연세가 드셨으니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보면 누가 봐도 저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거기다가 요즘 세상에 어떤 못된 할머니가 귀한 손녀한테 설거지를 시켜요. 네가 요즘 돈 좀 번다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본데 아무리 네가 잘났다고 기고만장해도 부모 없는 고아년인 건 안 변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싹바가지 없이 잘난 척하지 마. 저도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막말을 더 듣기 싫어서 금방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했겠지만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민지 아빠한테 아직 못 들으셨나 본데 저희 곧 이사 갈 거예요. 집이 가게에서 멀어서 아침에 나가기 힘들다고 했더니 민지 아빠가 아예 가게 근처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자꾸 저나 민지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시면 저
저는 어머님이랑 못 살아요. 안 그래도 민지가 할머니 무서워서 같이 살기 싫다고 하고요. 아이씨고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그깟 구멍가게 같은 반찬가게 하나에서 강남에 무슨 집을 구한다고 그래? 아 왜? 이제 와서 월세살이라도 하려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제가 무슨 수로 강남에 집을 구하겠어요. 동서가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가게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싸게 전세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동서가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걸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딸아이 자는 얼굴만 보고 나와서 들어가서도 자는 모습만 본다고 했더니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요. 동서 명의의 가게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데 어차피 남한테 전세 주는 거 우리가 쓰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서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많고요. 동서한테 받은 게 많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좋은 제안이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동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 하는 꼴이 미우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욱해서 이야기한 것 치고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당신만 혼자 두고 저희만 나갈까 걱정되긴 했는지 며칠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나 저희 딸에게 괜히 짜증도 안 내고요. 저도 은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 좀 변하셨나 보다 기대했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와 동서 사이가 좋아서 본인이 찬밥 신세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와 동서를 떼어놓으려고 잔머리를 굴리셨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가 하루 쉬는 날이라 딸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또 어디를 나가셨나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 지금 둘째네 집에 와 있으니까 네가 후딱 와서 점심 좀 차려라. 배고파 죽겠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거기를 왜 가냐고 했습니다. 배고프시면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주 만만하구나. 가게 내주고 아파트 전세도 척척 내주는 동서한테는 매일 반찬도 날라주면서 이 시어머니가 배고프다는데 밥도 안 차려줘? 노망이 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딴 소리를 할 수 없었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시어머니랑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항상 소리만 지르면 끝이니까요.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딸아이 데리고 작은 엄마네 간다고 여기기로 했죠. 저는 가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동서네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동서도 안 그래도 쉬는 날이라 잠깐 나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자기도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보다 저와 딸아이가 먼저 도착해서 우선 급한 대로 시어머니 밥부터 차렸어요. 그래도 집에 있던 반찬을 미리 가지고 가서 금방 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얄미운 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자마자 한 그릇을 후딱 비우더군요. 이딴 음식이 뭐가 특별하다고 돈까지 주고 사 먹는데 도무지 먹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네. 얼른 설거지부터 해라. 네 동서 오면 더럽다고 한 소리 하겠다. 어쩜 저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뭔가 깨졌는지 유리 파편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딸아이부터 안아서 소파에 올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시며 제 딸아이에게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으이그, 계집애가 가만히 좀 있지. 너 이게 뭔 줄 알고 깼어? 네 몸값보다도 더 비싼 거야 이거 사. 큰일 났네. 이거 몇 천은 넘는 도자기라고 했는데. 순간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몇 천이고 몇 억이고 저에게 욕을 하고 막말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제 딸아이에게 막말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어머니랑 상종 못하겠네요. 제가 이혼녀가 돼서 혼자 애를 키우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이랑은 같이 못 살겠네요. 꼴값 떨고 있네. 이혼해도 내 아들이 너랑 이혼하지. 네가 뭔데 먼저 이혼을 한 해만 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청소나 빨래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내가 둘째한테 너 용서해주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올분에 가득 찬 제 목소리에 놀란 동서는 불이 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울고 있는 제 딸아이부터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참 무식해요. 본인이 동서한테 좀 잘해줬다고 동서가 본인이 저에게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동서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도자기가 깨졌다고 일러 바쳤어요. 둘째야. 응, 네가 그랬지. 저거 비싼 거라고. 어떡한다니. 저것들이 이렇게 뭘 모르는 것들이라니까. 괜찮아요. 애가 실수로 그런 건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미친 거라고요. 그 순간 울고만 있던 딸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나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든 동서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확인했습니다. 거실엔 CCTV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딸 이야기가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일부러 슬쩍 민 게 그대로 찍혔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조작된 거야.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딸이 깬 도자기는 동서의 도자기가 아니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어디서 사왔는지 동서네 집에 있던 도자기랑 똑같은 가품을 사다가 놨더군요. 동서가 알아보니 10,000원도 안 하는 거라네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일로 저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일을 전해 들은 남편과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데리고 이사했어요. 동서가 전세로 준 집으로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런 여우 같은 년들 말만 믿고 엄마를 버리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아들들이라고 잡으려고 저와 동서가 꾸민 짓이라고 몰아갔지만 이미 동서 핸드폰에 담긴 영상까지 확인했으니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나마 저희와 같이 살면서 동서가 매달 주는 생활비로 사셨는데 모든 지원이 다 끊겼으니 살 방법이 없으셨죠. 얼마 전에 듣기로는 어디 건물 청소하러 다니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사실 안쓰럽고 불쌍해서 연락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메시지로 미안하다면서 우리 손녀 민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손녀라고 한번 따뜻하게 불러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와 저러니 정말 싫더라고요. 벌써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지 반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10년 만에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떨어져 살다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랑은 안 보고 살기로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버리냐고 할 수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은 저를 이해해 주세요. 댓글로 응원글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 한 명을 둔 30대 워킹맘이에요. 전보다 활발하게는 아니더라도 제 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 아이 키우는 맛으로 그렇게 남편과 세 식구가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댁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종종 뵙고 있고요. 얼마 전 사연을 또 듣는데 왠지 제가 겪은 일과 약간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아서요. 사람 사는 게 어찌 보면 거기서 거기 비슷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시댁 시어머니와 있었던 며느리의 사연에서 마치 제가 그 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시간 날 때 제 이야기로 사연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고요. 정말 한 번쯤은 제 인생 이야기를 훌훌 털어버리듯 꺼내놓고 싶다는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요즘 유튜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자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기인 유튜브 채널, 유튜버가 어떤 종류인지 아시나요? 자기 일상을 유튜브로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금수저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 같아요. 서울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사는 일상, 각종 명품들을 구매하고 그걸 소개하는 내용들, 그걸 넘어서 코로나 시국에도 해외로 나가 돈을 쓰는 모습들까지. 전부 젊다 못해 어린 친구들이 하는 자기소개들입니다. 능력이라곤 오로지 부모를 잘 만난 것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인생을 뽐내며 자랑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이에요. 집에 돈이 많으니 학업 환경도 좋고 외모 관리를 하기에도 유리하고 잘나고 풍족한 삶이라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이라 성격들도 좋습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잘남을 공개하며 남들의 부러움과 열망을 받고선 그것으로 또 돈을 법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남들보다 어느 수준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에게 우월한 출발선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니까요. 저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며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라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랬다면 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소수의 엘리트가 먹여 살리고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회에서 저는 하단에 속한 계급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아빠는 일용직을 오래도록 전전하셨고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꽤 오래 쉬셨고요. 나중에 따져봤을 때에는 일용직 나가서 일을 하셨던 기간보다 집에서 쉰 기간이 더 많아졌죠. 변변찮은 다른 직업이나마 구해보신 적 전혀 없으시고 오로지 일용직판만을 전전하며 사셨습니다. 아빠와 2살 차이 아래이신 저희 엄마는요.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애매한 부업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부업 하시면서 월 100만 원 남짓 벌어오셨고 그걸로 자식들 3명을 먹여 살렸어요. 딸,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있는 저희 집이었죠. 전 그 중에서 둘째였고요. 찢어지게 못 살면서 애는 3이나 낳았다고요? 네, 그러게요. 제 생각도 그랬어요. 가뜩이나 좁은 집, 그저 좁기만 할 뿐 아니라 낡고 볼품없던 집에서 살았지만 저 어렸을 때 기억을 뒤져보면 거의 다 배경이 그 집이었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에 별 추억이랄 게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죠. 나가면 돈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 집들을 가보면서 깨달았던 건데 애들은 다 사진 앨범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애기였을 적 사진부터 해서 어디 놀러가면 찍었던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원래 애들 때 사진 많이 찍고 남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친구들 집을 가보면서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사진은 무슨요? 친구들 집에 가서 사진 보면 꼭 한 장씩은 있는 배경인 놀이공원. 그 놀이공원조차 가본 적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속으로 선망했던 메이커 옷, 단 한 벌도 돈 주고 산 일이 없었죠. 브랜드 로고 그려져 있는 옷, 신발, 그런 거 저도 엄청나게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입은 적도 신어본 적도 없었죠. 사줘야 가능한 건데 아무도 안 사주니까요. 맛있는 음식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배웠습니다. 보면서 와, 세상에는 저런 음식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음식 이름과 생김새를 익혔죠. 가난해도 가족들끼리는 화목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이 다 같이 못 살았던 아주 옛날 시대에나 불우한 환경 속에 끈끈함이 먹혔을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집만 찢어지게 가난하여 못 살고 있으니 그런 여유와 행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배운 게 없어서 머리에 든 지식은 마땅치 않고 가난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애들은 셋씩이나 돼서 배고프다고 심심하다고 그런 말이나 해대고 부모님께서도 늘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주 싸우셨죠. 술 사 마실 돈이 어디서 났냐는 등, 너 같은 등신 때문에 살기 싫다는 등 서로 그런 말씀들을 하며 격하게 싸우셨어요. 하도 두 분이 소리를 지르고 험악하게 싸워서 그 난리에 놀란 주민들이 찾아왔던 게 여러 번이었죠. 나중엔 저희 부모님의 행태에 다들 질렸는지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집 앞에 경찰이 처음 찾아왔을 때 그걸 봤던 제 충격이란 한 3번인가 4번을 그랬어요. 경찰 앞에서도 사그라들긴커녕 더 핏대 세워가며 고함을 쳐대던 아빠. 당장 죽어버리겠다면서 발작 가던 엄마. 지금 떠올려도 너무 창피해서 절망적일 정도입니다. 가족 사진 없었고 그에 따른 추억도 당연히 없었어요. 저 어릴 때 그나마 같은 동네 살았던 애들이랑 만나서 뛰어놀았던 거. 그게 웃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돈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몸으로 뛰어놓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었죠. 이까짓 것도 저는 큰 놀이라고 쳤습니다. 저는 뷔페에 처음 가봤던 것도 같은 반 친구네 엄마가 걔 생일이라고 반 애들 몇 명 데려다가 점심 사줬을 때였어요. 그때 뷔페란 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었죠. 음식을 원하는 대로 계속 갖다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으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 아이였나요. 영화관 역시도 친구네 가족이 주말에 가는 길에 절 끼워줘서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 설레서 영화 보는 내내 꿈만 같았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돈 드는 데라면 절대 안 데려가 주셨거든요. 항상 가는 곳이라곤 돈이 안 드는 무료 입장의 테마공원 그리고 각종 산이었습니다. 등산에는 별다른 돈이 안 들어가니까 특히 아빠께서 저희 남매를 등산에 데려가셨어요. 애들이 타고나기를 산 좋아하지 않는 다음에야 무슨 등산을 좋아하겠나요? 그런데 돈을 안 쓰고 시간을 보내면서 놀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생존에 급급한 가난은 저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환경이었어요. 그나마 메이크업 하나를 사면 그건 당연하게 언니의 차지였죠. 첫째고 맞이니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네 언니 옷 물려 입으면 되잖아. 이미 내 옷들 다 언니 건데?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건 없어. 나도 그거 아디다스 입고 싶단 말이야. 왜 나는 또 기다렸다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럼 네 언니 안 입을 때 몰래 잘 입어보든가. 엄마께 졸라봤지만 먹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옷이든 다른 물건이든 저는 무조건 물려받아야 했고 응석이나 앙탈이 먹히는 것은 오로지 남동생만 가능한 특권이었습니다. 조른다고 되는 건 남동생뿐이었어요. 전 막내가 아니니까 참으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제가 누나니까 참고 양보해야 한다고 했죠. 언니한테 양보해야 한다고 소리를 들을 때는 이유가 제가 동생이라 그런 거였는데 이럴 땐 누나라서 참아야 하고 저럴 땐 동생이라 참아야 하고 가운데서 저는 늘 찬밥 신세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여러 가지가 보이고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제 안에서 어른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못한 것들,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제가 제 돈 벌어서 멋지게 살고 싶어졌어요.
이런 배경에는 늘 들었던 언니의 입버릇이 있었죠.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까진 아니더라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언니는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성인만 되면 자기 꿈을 펼치고 살 거라면서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취업해서 자기 일 성공적으로 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 연애하다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결혼은 28배 하고 싶다고 했어요. 28배 결혼해서 30에 아이 낳는 게 언니가 가진 계획이었습니다. 꿈에 부푼 언니의 말을 들으며 저도 제가 성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지 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결혼을 24세 했습니다. 아이는 25 나이에 낳았고요. 그리고 현재 언니는 아이가 셋입니다. 저희가 3남매라서 자기는 집에서 벅찼던 것 같다며 반드시 2명만 낳아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던 언니의 포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죠. 가난하면서 애만 줄줄이 낳았다고 부모님 욕을 그렇게나 해댔던 언니 역시 3남매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래놓고 넷째까지 가졌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지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슬픈 한숨이 나오는 일이었죠. 저는요, 그래서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 작정이었어요. 푸릇푸릇한 20대 초반 시절을 보내면서도 결혼에 대한 환상 따위 가져본 적 없었죠. 아무리 설레는 연애를 해봐도 그게 결혼으로 생각이 이어지지 않더군요. 아마 제가 그저 그런 수준의 남자들을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이 궁핍하니까 여유 넘치는 남자들을 당연히 만나본 적도 없었고요. 제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본 적 없었고 항상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으니까 또한 본받을 만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가정을 꾸린다는 게 머나먼 일로 느껴졌습니다. 먼저 결혼한 언니가 그따위로 살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했죠. 살림 팍팍하고 애들이 셋이었지만 오순도순 잘 살면 될 일인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다는 게 아주 유해했어요. 아이 셋 엄마가 된 이후로는 언니가 부쩍 사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남동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웬 이상한 여자애를 잘못 만나서는 어디 무슨 대출을 받아다가 걔한테 돈을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꼬뱀한테 잘못 물린 격이었죠.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어디서 돈지랄 부릴 데가 없어서 그렇게 날려버린 건가 싶었죠. 그래도 하나뿐인 네 동생을 누나인 네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야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엄마의 말씀에 제가 눈이 돌아갔죠. 이제 와서 남동생 뒷바라지요? 그걸 시키려고 하길래 미친년 널뛰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늘 부족했던 집안 형편에서도 그나마 부모님이 늘 우선으로 챙겼던 게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희생을 강요하신 적도 부탁하신 적도 없이 항상 남동생에게는 지지와 사랑만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네가 남자애였으면 셋째를 안 낳았다. 아들 가지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나 아들을 원하셨나 봅니다. 그런 끝에 얻으셨던 아들이었으니 남동생이 귀히 여기졌나 보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나 분하고 열받고 짜증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다 자라서는 부모님이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웃겼어요. 그냥 절로 웃음이 다 나왔죠. 남동생은 자기 앞가림, 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부모님의 골칫덩어리였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두 분이 애쓰시지만 사실 그런 걸 별 수 있나요? 부모님의 골치 알아서 하시고 남동생의 대출 빚도 셋이 합심해서 갚든가 말든가 전 관심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니는 자기 친정에 손을 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보였으나 도저히 집안 처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때마다 절망했어요. 애들 키우는 게 힘들었는지 정신 빠져서는 저에게 항상 신세한탄을 했죠. 걸핏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괜히 결혼을 서둘렀어. 내가 진짜 눈에 뭐가 씌었었던 거야.
미쳤지, 미쳤어. 그런데 너는 그때 나 안 말리고 뭐 했어? 나 망해보라고 너 고사 지냈지? 야, 내가 애만 셋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 못 벌어오는 남편, 구질구질한 시댁. 진짜 맨날 머리가 아파. 양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잖아. 나라에서 나온 그거 지원금, 그걸로는 감당도 안 돼. 턱도 없어. 아들 둘에 딸 하나, 네가 어디 한번 키워봐라 쉽나. 그런데 너는 네 조카들 안 예쁘니? 왜 이렇게 선물을 안 줘? 용돈이라도 자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결혼만 해봐.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남일처럼 굴지? 지금하고 너 이제 달라질 거야. 넌 이렇게 안 살 것 같지만 너도 결국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언니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중얼중얼 매번 똑같이 늘어놓았어요. 저 결혼 앞두고 있었을 때도 저한테 전화해서 또 저런 이야기들을 혼자 늘어놓길래 제가 제대로 짜증을 냈어요. 아, 그만 좀 해.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어?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누가 언니한테 협박이라도 했냐고. 다 스스로 저질러 놓고 왜 맨날 남 탓에 신세 타령이야?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은 거야. 집구석에서 할 게 없으니까 애나 줄줄 만든 거라고. 평소 같았으면 또 의미 없는 푸념하네 하고 넘겼을 텐데 저 결혼 직전인데도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대니까 짜증이 나서 저도 받아쳤죠. 제가 악바리 정신 강한 데다가 성격도 다혈질이라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맨날 힘들어하는 언니 생각해서 고분고분하게 참아줬었던 거거든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언니가 저한테 실망했다는 둥 뭐라고 하더군요. 모처럼 싸웠고 그래서 저 결혼식 날에도 언니 표정은 별로였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살펴봐도 언니는 죄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결혼식은 작고 오래된 예식장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좋고 음식 나오는 것도 괜찮아서 전 여러모로 마음이 들었죠. 괜히 결혼식에 비용 많이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두 형제 집안의 둘째예요. 위로 형 하나 있고요. 형인 아주버님께서는 몸이 약간 불편하세요. 한쪽 다리를 살짝 젖히는 게 있고 틱이 있습니다. 요즘은 뚜레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하더군요. 심한 건 아니시고 아무튼 틱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셨어요. 형님 되시는 분은 저보다 1살 위였고요. 키가 작고 얼굴이 달덩이 마냥 동글동글한데 그와는 상반되게 표정은 잘 안 웃으십니다. 웃으실 때도 어딘가 불안하게 사람 눈치 살펴가면서 웃으시는 그런 특이한 버릇을 갖고 계세요. 나중에 차차 들었던 것인데 형님은 굉장히 불우한 가정사를 갖고 계시더군요. 그런 학대의 기억과 영향으로 문득 불안과 그늘이 모습에서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반면 아주버님은 인상이 좋으세요. 그냥 봐도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처음 뵀을 때부터 느낀 건데 사람이 되게 착해요. 선한 기운이 풍겨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형님께서 아주버님께 끌렸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모품,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파는 장사를 하십니다. 작은 평수의 가게가 있어요. 형님과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 가게 바로 근처에 있는 국소집에서 형님은 바쁜 점심시간 때만 2시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계십니다. 애는 하나고요. 저희 애보다 1살 많아서 둘이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유전을 받았는지 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한 건 절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안심이죠. 형제끼리 성향이 비슷해서 남편도 되게 착해요. 이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제가 끌렸어요. 항상 잘 웃고요. 무슨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저는 누가 절 공격할까봐 언제든지 방어하기 위해 가시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와는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행하게 살 일은 없겠다 싶더군요. 저희는 딱 1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저희 결혼하기 3년 전에 시아버지께선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나온 돈으로 우리 어머니 지내고 계셔. 돈 모아서 장가 가는데 부지런히 보태라면서 내가 드리는 용돈은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저희 연애할 때 들은 이야기로 왠지 시어머니는 어느 정도 고집이 있는 구두쇠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듣는 얘기마다 그랬거든요. 알뜰살뜰하게, 그리고 아들들의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지내는 분이었죠. 실제로 배웠을 때도 예상처럼 딱 그런 분이셨어요.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가까이 산다고 해서 괜히 노인네 잘 살고 있나 한 번만 들여다볼 거, 괜히 두 번, 세 번 들여다볼 생각 말고. 원래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2년 계약이 끝난 후로 대출을 통해 아예 저희 집을 사고자 했어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 계신 댁 옆 동네였죠. 아주버님께서 살짝 멀리 살다 보니 저희라도 시댁 근처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도 맞아요. 시댁은 빌라가 오래되고 작긴 했어도 위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대로변에서도 가까웠고 그래서 시댁 주변으로는 재개발이 싹 되었어요. 나중에 그 집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처분하면 저희 부부한테 의논하고 싶다고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아주버님보다야 저희 남편이 그런 쪽으로 훨씬 유능했으니까요. 또한 워낙 형제애가 좋고 아주버님께서 장남이신데도 그걸 방패 삼아 뭘 내세우신다거나 욕심을 부리시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희 남편에게 없는 재산이나마 다 주고 싶다는 의견을 미리 피력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 알아서 남편이 자기 형 식구들도 챙겨줄 것을 시어머니는 간파하신 거죠. 어쨌든 저희 부부는 고민하다가 마침 합리적인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시댁 옆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내심 앞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럴 것 없다는 듯 선수를 쳐주셨죠. 제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말씀만이라도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워낙 예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아이 데리고 자주 들르게 되긴 하더군요. 특히 주말엔 핑계가 없으니 웬만하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배웠죠. 저랑 남편은 둘이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아이는 하나만 키우자고 진작에 그래놨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언니가 또 임신하는 바람에 중절 수술을 했거든요. 저한테 어디 한번 결혼해서 잘 살아보라고 침을 튀겨가며 막말을 하더니 에휴, 또 그렇게 막장 행보를 보였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죠.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더 낳지 말고 저희 아들을 외동으로 키우는 것으로 정했어요. 저는 출산 3주 전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은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유연했지만 크게 돈이 안 되는 것은 흠이었습니다. 기본금에 각자의 실적을 더하는 형식이라 달마다 챙겨가는 금액이 달랐죠. 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한계가 있던 데다가 사무실에 50대 초반 언니 두 분 계시는 걸 보고선 이건 나이 들어서도 상관없이 할 수 있겠다 싶어 계속 다니게 됐던 겁니다. 차포 떼고 저희 부부가 벌어오는 돈이 평균적으로 월 370만 원 정도였어요. 알뜰살뜰하게 돈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을 도와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달마다 20만 원씩 드리고 더 추가로 얻는 거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박하다고 말이죠. 제가 어이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자식이 3명인데 한 명당 20씩 줘도 한 달에 60 아니야? 두 분 용돈으로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부족한데요? 부모님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이윽화하시는 말씀. 언니랑 남동생은 집에 용돈을 안 드린다는 거요. 가끔 1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가끔인데요? 진짜로 가끔, 정말 가끔씩 10만 원씩 주더라.
엄마의 대답에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남동생은 용돈을 이따금씩 타가고 있었더라고요. 아, 미친놈. 얘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는 사람도 저희 집에서는 오로지 저뿐이었어요. 전에 웬 여자애한테 눈이 돌아 대출까지 해서 돈 줬던 거, 그 미친 사건 때도 나선 건 저뿐이었죠. 남동생은 그 여자애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헛소리에 부모님과 언니 모두 딱히 반박을 못했었고요. 제가 그거 듣고 황당해서 그랬죠. 야, 네가 불우이웃이야. 네가 성금 모금 받아야 할 불우한 놈인데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너 사지 멀쩡한 것만 빼면 별 볼 일 없어. 너 무슨 능력 있는데? 너 잘난 게 뭔데? 야, 너보다 불쌍한 놈 찾아보기 힘들어. 정신 차려. 제가 그러니까 남동생이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도 차마 반박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쨌든 그 문제의 여자애랑은 헤어졌고요. 저 아니었으면 남동생이 빨리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애한테 홀려서 계속 만났을 거라고, 저 덕분이었다고 다행이라고 그러실 땐 언제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염치 없이 돈을 더 달라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서운하다면서 그러는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공평하게 양가 월 20만 원씩 드려도 시어머니께선 굳이 안 줘도 된다면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양가 똑같이 구질구질하게 못 사는 건 결이 비슷했는데 사람 행동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저보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나이가 들어서 되바라지기나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애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겠냐며 툴툴거리는 부모님의 모습에 머리가 다 아팠어요. 저 어렸을 때 다른 집이 외식 가는 길에 저를 한 번씩 끼워서 데려가주고 했을 때 부모님께 혼났었습니다. 집에서 반찬통이나 담을 봉지를 가져갔어야지. 거기다 음식을 챙겨올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싸울 생각을 못해? 네가 그런 거 싸웠으면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식구들 다 맛볼 수 있었잖아. 이 띨박이는 대가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서야. 아, 답답하게 대체 왜 그래? 엄마께서 저한테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막 소리 질렀던 모습이 아직도 상처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염치와는 거리가 먼 부모님, 저는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별의별 말을 다 줄여서 쓰잖아요. 콩콩 팥팥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을 줄인 단어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두고서 비웃는 표현으로 콩콩 팥팥이라고 적더군요. 능력이 부족하고 상식까지 부족한 저희 부모님. 그런 집에서 자라난 저라고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면 진저리를 치고 항상 뱉는 말과는 다르게 살면서 신세한탄이나 해대는 언니. 도대체 자기 앞가림 한 번 언제 하고 살 건지 한심한 남동생보다 제가 가장 낫다는 생각. 네, 솔직히 전 하고 있었어요. 늘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보고 들은 대로 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은 뒤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제가 없는 집에 뭣도 아닌 가운데 둘째로서 느껴왔던 서름, 한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늘 잘해주고자 했습니다. 아들만은 번듯하게 잘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 문제라면 예민하게 신경이 쓰였는데요. 남편의 친조카요. 아주버님의 아들인데 살짝 틱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와 1살 차이밖에 안 나기도 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둘이 잘 놀게 환경을 조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언제부턴가 그 틱을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엔 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 틱을 흉내내고 있었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가끔 놀다가 그런다고 했어요. 틱 흉내내는 것에 재미가 들려서 아주 습관이 들었더라고요.
아이는 틱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는 것조차 아예 몰랐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형아를 따라하고 싶었을 뿐이더군요. 제가 혼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쉽게 교정이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섰죠. 이렇게 따라하는 거 형아가 알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형아가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차분하게 몇 번 말을 했더니 아이가 점점 안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저희 아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틱장애를 가진 것처럼 흉내내고 다니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든 못하게 할 생각만 했었는데 남편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좋게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르는 것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작정 과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 아이가 워낙 뭘 따라하고 흉내내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 자기 눈에 흥미로운 것을 봤다 그러면 꼭 그걸 따라하고 놀았어요. 그게 질리고 자기 기억에서 흐려질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 따라하면서 놀았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것인지 집중력이 좋은 것인지 그 어떤 것이든 자기가 꽂히면 그대로 흉내내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고요. 세상에 별별 기질을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쯤이야 저도 애엄마가 되어보니까 실감하고 있었지만 저희 아이도 한 유난을 한다는 것에 조금 머리가 아팠죠. 애니메이션을 보여줘도 친구들은 그걸 그냥 즐기면서 재미있게 본다면 저희 아이는 거기서 발견한 흥미로운 상황이라든지 눈에 띄는 캐릭터를 모방할 생각부터 했어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는 정말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것에 꽂혔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원래는 분명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고 왕래해가며 지내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실 때 쩝쩝 소리를 내셨어요. 자주 같이 식사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인지하기 전부터 그러셨던 건데 뒤늦게 안 거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여간 저희 아이가 평일이면 유치원 끝나고 거의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일이 1시간 빨리 마치기 때문에 먼저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코스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주말 중에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끼는 시어머니와 같이 먹었습니다. 주로 일요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문득 집에서 밥 먹을 때 굉장히 짭짭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밥 먹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으니 초반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쫙쫙 이런 식으로 밥을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안 그랬다가도 다음날 또 그렇게 먹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밥 먹을 때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자꾸 그러면 엄마 진짜 화난다, 응?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어느 날은 소리를 그렇게 내다 못해 밥을 좀 지저분하게 먹더라고요. 밥상머리 교육 이런 식이면 안 되겠다 싶어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싫어. 나 한미 따라하는 거야. 한미가 이렇게 먹어.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자기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음식 드실 때 조금 짭짭 소리를 내신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었긴 한데 그래도 설마 아이가 그걸 따라하리라고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에 꽂히는 건 어쩌면 제 성질을 물려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터뜨린다거나 하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한번 아이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굉장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과연 아이 말대로 식사하실 때 이상한 소리를 내시더군요. 아니, 그 이전에 음식을 씹으시는 것 자체도 좀 희한하게 하셨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식사하실 때 소리 내서 드시는 거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참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계속 들려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표정이 상당히 무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좋지 않았죠.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을 해놨으면 또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랫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또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실 때 짭짭 소리를 내며 입을 이상하게 쓰시는 것에 제가 속으로 화딱지가 났습니다. 거슬리는 걸 넘어서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몇 번을 참았는지 몰라요. 슬쩍 눈치를 드렸으니 점차 알아서 교정하시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랑 주말에 밥 먹을 때 좀 빠졌습니다. 제 성질에 거슬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어느 일요일 낮에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넷이 찬밥 있던 걸로 김치볶음밥 만들고 감자부침개를 해서 먹었어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신나서 웃은 아이가 갑자기 부침개를 쫙쫙하며 먹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더 그랬어요. 남편이 조용히 아이를 향해 쓱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 귀에 들려온 짭짭짭 소리. 시어머니께서 김치볶음밥을 온 입안을 이용해 드시고 계셨습니다. 진짜 거슬려 죽겠네. 그만 좀 쩝쩝거리시라니까요. 보다 못한 제가 울컥해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시며 손으로 입가를 가리셨어요. 바로 밥상이 조용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미안하단 말씀을 하시곤 다 드셨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한숨과 함께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역시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마저 밥을 먹였고요. 일단 설거지랑 뒷정리부터 싹 끝내고 시어머니께 무슨 말씀이라도 드릴 작정이었는데 상 치우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저희한테 오시는 거예요. 멋쩍게 웃으시는데 저랑 남편이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윗니가 휑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로 물기를 닦아서 손에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틀니였습니다. 엄마, 언제 틀니를 하셨어? 아니, 대체 언제,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틀니를 끼우시는 모습을 저는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가 안 좋아서 참고 참다가 치과를 가셨는데 임플란트 비용은 엄두도 안 나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틀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을 하시지. 임플란트 그거 암만 비싸도 저희 카드 할부로 못 해드릴 금액은 아닌데요. 에휴, 어째 그래. 내 자식들, 며느리들, 똥강아지 손주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나 때문에 돈 쓰느라 더 바쁘게 만들 수야 없었어. 그 전에 어머님 수중에 돈 모아두셨던 거 그거는요? 그거야 내 돈 아니지. 다 니들한테 주려고 내가 얼마나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끝을 흐리시며 대답하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샘이 펑 터져서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저 달래주다가 훌쩍거리고 저희한테 왜 오냐면서 그러시다가 시어머니께서도 이내 눈물을 훔치시고 영문을 모르는 아이만 남겨둔 채 어른 셋이서 울었습니다. 비단 이번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진 것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에서는 냉혈한이라 불릴 정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치아 치료 받고 다니시는 것조차 몰랐던 무심한 며느리라 면목 없다고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며느리였는가를 돌아보니
마냥 저희 친정 식구들 욕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잘나게 도리해드린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틀리가 자꾸 어색해서 밥을 이상하게 먹었다며 민망하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의 그릇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네요. 아주버님께도 남편이 연락을 드렸는데 역시나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채셨대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 듣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속상하시다며 우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물론 아주버님네도 시어머니와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죄송했던 것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는요, 제가 친정일로 속이 문드러질 때 찾는 상대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